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빨랐는데요. 첫 시간은 천천히 한 판서 해봤고, 두 번째는 아마 7월 반 수준으로 했던 것 같아요. 들으신 분들은 고개 끄덕거리는데 처음 보신 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이전에 봤던 거 쉬는 시간에 질문했는데 어차피 이거는 지금 뭐 기출을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런 특성일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앞선 내용에서 지금 없네, 제 거 교재가. 그 학습활동 나왔던 문제 있잖아요. 거기서 과정상의 내용을 무엇의 관점에서? 인지의 수준의 관점에서 설명하라고 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라고 했을 때 이들 이해 자체만 가지고는 심화나 수준의 문제를 논할 수가 없다. 다만 동일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했을 때 비판적 이해는 반드시 사실적 이해나 추론적 이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비판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텍스트의 사실적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추론적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비판적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준상으로 볼 때는 무엇이? 비판적 이해가 수준이 높을 거야. 그 과정으로 답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단순히 비판적 이해가 수준이 높아가 아니라 동일한 텍스트의 경우에는 수준이 나눌 수가 있어. 다만 텍스트가 달라져 버리면 수준은 알 수가 없다. 말한처럼 논문의 사실적 이해. 이해되시죠? 조카 일기장의 나이가 나오네. 조카 일기장은 조카가 없잖아요. 대부분 다. 조카 일기장을 비판적으로 읽는 거. 차이가 있더라. 한번 보시면 되고, 전공 B 서술형 2번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제가 사실은 거의 잡지 않았어요. 말로는 많이 했고 기출 변형 나왔었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날 트렌드상으로 보았을 때 회의 파트를 내용상으로 볼 때 용어 규정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이 문제를 푸실 때 선생님들이 지금 뭘 하면 안 되는 거냐면, 내용상의 관점을 보는 건 맞지만 회의의 용어상의 관점을 보실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원동이냐 부동이냐 제청이냐 이런 거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너가 뭔데 그거 필요 없다고 해? 있어. 왜 그러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의안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회의 상황에서의 주제, 회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이 용어의 핵심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해? 어떤 걸 하지 주제를 말하면 그거에 대한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가 나오고 제청이 나온 다음에 이것들을 뭐 거수를 통해서 혹은 어떤 것들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설정을 하고, 설정한 다음에 의장이 그 내용을 입안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때 용어가 많이 나와. 근데 이 문제는 그 파트를 뺐어요. 일부러. 뭐부터 나옵니까? 의안을 상정하는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건을 결정하는 부분이 이미 뺐어. 왜? 그 부분을 넣어버리면 답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국어과 선생님들이 할 일이 아니지. 이건 국회 사무직 공무원들이 할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거 알 필요가 뭐 있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파트가 빠지고 무엇만? 상정 파트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의안을 올린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묻고 있냐면, 전공 2번입니다. 쭉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의안의 상정과 의안의 심의 활동으로만 연결되고 있더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활동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다수결의 원칙. 투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냥 흔히 거수라고 쓸게요. 거수. 혹은 뭐 투표, 혹은 가부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건데 하나로만 봤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의안이 나왔어. 어디로 가자? 남원으로 가자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소린이 고향으로 가자고 나왔어. 소린이 고향 가자고 나왔을 때 남원으로 가자가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남원으로 가자 내용이 나왔습니다. 남원으로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남원으로 가자는 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론해봐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보세요. 총무가 남원으로 가자고 했어. 그 다음에 토론을 시키면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일단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 의견을 낸 사람한테. 소풍 어디로 갈 거야? 롯데월드 갈 거야? 그래, 그럼 너희들끼리 토론해봐가 아니라
왜 롯데월드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하나 더. 남원으로 가자고 했을 때 남원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남원으로 가자고 제안한 사람이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남원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누가 있냐면 남원으로 가자는 의안을 원동이 동의한 먼저 말을 한 발언을 한 누가 필요해? 제안자가 필요한 거야. 제안자가. 이해되시죠? 이 제안자들에게 누가? 회의의 구성원들이 뭘 하는 겁니까? 물어봐야지. 왜 남원으로 가야 되는 거야? 남원의 좋은 점은 무엇이야? 남원에 갔을 때는 비용은 어떻게 돼? 남원에 갔을 때 단점은 없지 않을까? 혹은 이 내용들이 다뤄할 수 있지 않을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원에 대한 정보를 물어봐야 되겠지. 혹은 이 의안에 대한, 여기서 남원이기 때문에 남원만 설명하지만 의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어. 누가? 회의 구성원들이. 이해되시죠? 정보를 획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뭡니까? 질문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 의안의 상정과 심의 과정에서의 질의응답 과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이거는 그냥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질의응답이라고 했을 때 포럼 생각하시면 돼. 포럼은 기본적으로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죠. 근데 포럼은 질의응답 구성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다이렉트로 당사자끼리의 정책 입안자와 당사자들 간의 직접적인 대화도 되지만 누가 필요합니까? 중간에? 조정해주는 조정자가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포럼에서는 사회자, 회의에서 누가? 회의 진행자. 의장이라고 볼게요. 그냥. 의장 나왔죠. 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 구성을 띠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참여자들이 질문을 해.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은 누가 받냐면 받기는 질문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질문 대상은 의장이 되는 거죠. 답변은 누가 할까? 의장이 다 합니까? 아니죠. 답변은 제안자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질문은 의장에게, 답변은 제안자가.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이해되시죠? 읽어드릴까? 의장,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질문해주세요. 질문해주세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질문하는 거야? 느낌상. 자기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세 줄만, 두 줄만 내려가 보세요. 남원을 비롯해 안동, 강릉 그리고 몇 곳을 검토했습니다. 남원은 추어탕이 유명해서 지역 음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왜 총무가 말해? 의장이 말해야지. 그렇죠? 총무가 누구기 때문에? 의안의 제안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때 하나 더 문제. 이때 질의응답은 남원으로 가냐 가지 않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남원이 어떤 곳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까? 남원이 어떤 곳인지를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죠. 그럼 일단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원을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내용이 다 뭐예요? 음식은 맛있어요? 또 연관되는 비슷한 곳은 어디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장은 어떤 부분을 컷해내는 거예요? 나 남원 가기 싫은데? 할 필요가 없죠. 왜? 이거 언제 하면 되는 거니까. 결정을 할 때 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질의응답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애들 지금 뭘로 합니까? 질의응답 다음에 거수로 갔죠? 투표로 갔죠? 근데 원래 이거 아니죠. 왜? 질의응답 다음에 누구끼리의 이야기가 돼요? 회의는 토의니까. 누구의? 구성원들 간의 토의 활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질의응답에서는 뭐만? 질의응답에서는 안건에 대해서, 안건을 쓸게요. 안건에 대해서 정보를 획득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정보 획득은 지금 내 감정이 안 들어가 있잖아. 근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획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안을 가결할 건지 부결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토의 활동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장은 어떻게 해버렸어? 질의응답 끝난 다음에 손들어 해버리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토의는 오늘 장난 아니네. 한 달에 한 번도 전화가 안 오는데. 토의는 기본적으로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토의는 기본적으로 상호 교섭적 활동인데 질의응답만 돼버리면 교섭이 되지 않잖아요. 의견을 왜? 토의는 기본적으로 뭔데?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각각의 의사를 결정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장은 바로 질의응답 다음에 투표로 가버린 게 잘못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질의응답을 해. 그 다음에는 질의응답을 종결한 다음에 이해되시죠? 표결로 들어가도 되는지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장이. 그 다음에 토의를 하는 것을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토의를 한 다음에 거수를 할지 여부를 또 물어본 다음에 확인을 받고 거수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의장은 질의응답 이후에 바로 뭘 했어? 토의 활동을 없애버리고 생략해버리고 바로 투표해버렸어. 선생님 근데 이렇게 하면 회의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럴 바에는 질의응답 왜 합니까? 질의응답 할 필요가 없지. 처음부터 그냥 남원으로 갑시다.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기 싫으면 가지 마세요.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게 답이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까지만 봐도 답이 되는데 저는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 문제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한 가지를 쓰지? 문제가 최소 3개가 넘는데 어떤 게 문제 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회의를 간 다음에 의안을 상정하고 심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수 투표로 들어갔어요. 투표로 들어간 상태에서 투표를 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냐면 회의의 10원칙 중에 하나인 정족수의 원칙이 있어. 그러니까 회의한 다음에 투표를 할 때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국회의원 299명인데 그날따라 국회의원 무슨 야유회를 가가지고 국회의원이 3명밖에 안 왔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북한과 우리나라의 합병 할 수 있잖아요. 북한과 우리나라를 통일하는 안을 하는 걸 다수결 원칙이 했는데 2명은 찬성, 1명은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북한한테 갖다 바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게 기본적 절차상 어긋났다고 하겠죠. 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참여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50% 이상의 동의를 이루어졌을 때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정족수가 필요해요. 왜? 다수결은 소수 의견을 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정 수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걸 바탕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일단 토의를 들어갔을 때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투표 전에 얘들이 뭘 하냐면 정족수를 확인해. 누가? 의장이. 그렇죠. 확인해 볼까? 자, 그럼 이 안을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총무는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때 정족수를 확인했을 때 2가지가 되겠죠. 2가지. 하나는 뭐야? 정족수가 충족. 정족수가 미충족. 그러면 충족됐으면 투표하는 거고 충족이 안 됐으면 투표합니까? 안 합니까? 안 쳐.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정족수에서 정족수가 구성이 되면 투표하고 정족수가 구성이 안 되면 투표를 안 해. 이걸 문제점 찾아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한 건데. 이게 중요해. 뭐가 중요할까? 이거 지금 중요한데 지금 이어폰 듣고 있어. 지금 어떡하지? 들리네? 뭐가 중요할까? 비효율적이잖아요. 아무리 그 전에 의안 상정 활동과 심의 활동과 토의 활동과 내용들이 모두 완벽하다 하더라도 무엇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결과가 도출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정족수는 의안 상정 심의 다 한 다음에 투표하기 바로 전에 하는 게 맞을까? 회의 전에 하는 게 맞을까? 회의 전에 해야죠. 회의 전에 이미 정족수가 충족이 안 되면 회의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회의의 순수상으로 볼 때는 정족수 확인이 가장 처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회의를 해? 정족수도 채워지지 않으면 투표도 못 하는데. 저는 이게 답인 줄 알았어, 처음에. 이해되세요? 이게 답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답이 아니었어. 뭐가 답이지? 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이게 답이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여행을 남원으로 가자라는 안은 찬성 13표, 반대 11표, 기권 3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족수가 27명인데 찬성이 26명이네. 4, 4, 5, 2 패야 되는데 역사 모르니까 그런 거 있었는데 안 돼서 이거 부결됐는데 그럼 이때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족수가 전체가 27명이고 7명 중에 찬성이 13명이네. 반대는 11명. 기권이 몇 명이야 이거? 4명? 3명이 기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과정에서 27분의 13 해가지고 이거 근데 그거 안 되네. 나누기가 안 되네. 이 관점에서 보면 확실한 50%가 안 되니까 부결하는 건데 이게 다수결의 원칙에서 위배되는 거죠.
다수결의 원칙은 찬반의 내용 중에 50%를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 많은 사람이 선택한 안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50%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13명 대 11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찬반 중에 반드시 더 많은 쪽이 획득한 곳을 결정하도록 해야 돼. 이게 회의의 10원칙 중에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무조건 50%를 넘냐 넘지 않느냐가 내용이 아니라. 왜? 뭐가 있기 때문에? 기권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답이 이거구나 했어요. 근데 둘 다 답이 아니에요. 왜 답이 아니냐? 문제를 잘 봐야 돼. 이번 시험의 핵심 아닙니까? 함정을 정말 장난 아니게 판 거예요. 위에를 보니까 학습 규칙에 맞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까지만 나오면 제가 말한 두 개도 다 답이 돼요. 정족수 원칙을 위배했다.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했다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죠? 그 상태에서 봤는데 아니었어. 왜 아니냐면 밑에 보니까 회의의 의안 심의 과정이다. 의장의 잘못한 두 가지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라고 했네요. 그럼 이때는 뭐를 가져오냐면 의안 심의 과정에 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의안 심의는 종족수 충족 전에 투표하겠습니다. 전에 종결해도 좋겠습니다까지만 나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여기서는 종족수가 충족된지 살펴보는 거 부결되고 있는 부분들은 의안 심의 과정이 아닌 거예요. 이걸 알고 쓰신 분은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이고 이상 없다고 생각하신 분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알면 틀리는 문제. 역설적 문제죠. 이 문제. 알면 틀리고 모르면 맞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보고 재밌는 건 화법교육학회에서 작년에 화법 용어 해설이란가? 아무튼 뭐 사전인가 그런 책을 하나를 발간을 했어요. 거기에서 회의라는 파트에서 중요한 3가지 원칙을 제시했어. 사실은 제가 작년 7월 달에 핵심어로 확인하는 특강, 핵심어 특강이라고 하는 수업을 깔 때 그 책을 많이 보고 차용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회의의 10원칙 중에 3가지 원칙만을 딱 제시했더라고요. 3원칙만을.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앞서 말한 종족수 충족 원칙이에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다수결의 원칙. 세 번째가 뭐냐면 용어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자유의사 표현의 원칙이에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해야 돼. 혹은 뭐 발언 자유의 원칙, 자유의사 표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소리야? 회의는 어떠어떤 위계나 위압이나 억압에 의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면 안 돼. 다만 누구의? 의장의 무엇은? 동의는 얻어야 돼. 발언권을 획득해야 돼. 이해되시죠? 이게 언제였더라? 10년까지 아니라 8년, 9년 전에 회의의 내용이 나왔을 때 잘못된 부분은 뭐였냐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였는데 이미 그게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들이 보편적인 내용으로 확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들 때 가로를 쳐가지고 지문으로 꼼꼼하게 뭘 했습니까? 발언권을 얻어를 쓰는 거예요. 이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용이 3개였는데 앞서 내용에서 여기서는 파트는 뭡니까 지금? 의안을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어보고 있네. 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정족수 충족이라는 파트가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다수결의 원칙도 중요하긴 하지만 회의 전체에서는 중요하지만 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다수결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의안 심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자유의사 표현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발언의 원칙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위배가 됐다면 내용상으로 위배가 됐다면 뭐가 위배되겠어요? 당연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게 자유발언을 막고 있어. 혹은 정당한 발언을 의장의 권한으로서 금하고 있어. 찾아보세요. 어떤 부분이 금하고 있는지. 다만 그 내용이 남원을 간다 가지 않는다에 대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남원에 대한 정보를 물어봤을 때 막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되죠? 그러니까 의장이 무조건 의사를 막았다고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떤 거? 나는 남원 가기 싫은데? 남원 멀어. 짜증나. 안 가.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뭐는 막으면 안 돼? 남원에 다른 맛있는 건 없어요?
나머지 다른 벽골은 없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따 하세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게 너무 어려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또 있더라고 보니까. 보세요. 의장 중간쯤 회원사 앞에 보면 미안하지만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이니 그 내용은 다음 단계에서 다루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회원 3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 좋겠어요라고 하니까 그 내용은 다음 단계에서 다룰게. 그러면 이 다음 단계에 뭘 다룬다는 거예요? 전주로 갈지 다른 곳으로 갈지를 결정한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의장이 다음 단계에서 뭘 해버린 거예요 지금? 투표를 해버렸어.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 다음 단계는 한다고 해놓고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단계를 찾아야 돼. 그 단계가 뭘까? 여기까지 의장이 뭘 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워버렸나? 이 다음 단계. 갈지 안 갈지를 토의하는 단계를 찾아보는 거죠. 이해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문제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느낌상. 이건 상식으로 푸는 문제니까. 상식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보고요. 2016학년도 전공 B 서술은 3번 볼게요. 이 문제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평가입니다. 평가. 평가를 잘 모르니까. 근데 보면 쉬워요. 볼게요. 교단 일지이고 유교사와 체교사가 사용했던 쓰기평가 도구이다. 세 교사가 선택한 쓰기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했네. 김교사 중간쯤 볼게요. 이번 쓰기평가에서는 학생들이 지도 내용 중에 무엇을 숙달했고 무엇을 더 연습해야 하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어. 평가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수업에서 반영해야겠어. 그럼 이때는 뭡니까? 아이들이 작문 수업을 얼만큼 효용이 있었는지를 파악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쭉 내려가다 보니까 기억은 유선생의 평가 방법이 되는 건데 문제가 있다고 보았네. 이해되시죠? 그럼 이때 기억, 유선생의 유교사입니까? 유교사구나. 유교사의 평가 도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시오. 보니까 유교사의 평가 도구 어때요? 글을 잘 쓰는지 못 쓰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얘는 뭘 보고 있어요? 주장의 설득력을 뒷받침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써라. 전문가의 견해는 어떤 근거에 속하는지를 써라. 이거 뭡니까? 지식이죠, 지식. 그러니까 유교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교사는 글쓰기 능력은 무엇에 수렴한다 혹은 무엇과 비례한다고 보는 겁니까? 작문, 지식에 비례한다고 보는 거죠. 지식에 비례. 굳이 말하면 형식주의 이론, 굳이 말하면 행동주의 이론, 굳이 말하면 객관주의 이론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글을 썼는데 글을 잘 쓰지 못하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 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해되시죠? 소설의 구순조는 몇 단계입니까? 소설의 구순조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소설은 몇 단계야, 몇 단계? 이거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 다 이거. 5단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나는 5단계를 다 알고 있는데 왜 저는 산포 가는 길을 못 쓸까? 그게 이 이론이 깨지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행위 능력은 담보할 수가 없더라. 이 이론이 깨지는 과정에서 이것과는 다른 실제적인 활동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유교사의 내용을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야? 지식과 실제 글쓰기 능력 간의 괴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이해되시죠? 이걸 전문적인 말로는 직접 평가와 간접 평가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넘어가도 되겠죠? 이거 하나. 두 번째. 다를 단서로 하여 최 교사가 학생의 글을 평가하기 위해서 선택한 평가 방법이 무엇인지를 쓸겨내는 이거 약간 오타가 나왔네. 근데 오타가 나는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붙이다가 보니까 보통과 부족이 똑같았는데 우수 보니까 글의 내용 조직 표현이 전반적으로 우수는 전반. 동그라미 쳐보세요. 전반. 수능 수업 가네. 동그라미 치세요. 부족. 글의 내용 조직 표현이 전반 동그라미. 부족하여 설득력이 낮다. 그러면 최 교사는 쓰기 과제를 할 때 채점의 기준을 뭘로 보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보고 있죠. 전반적으로. 대충 잘 썼다 못 썼다를 무엇으로? 전반적으로. 무슨 평가? 총체적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과정이 되네. 이 평가 방식을 가지고 볼 때 김 교사에게 적절하지 않는 이유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있어요. 모든 글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존재하고 이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총체적 평가의 반대가 뭡니까? 분석적 평가잖아. 그러면 분석적 평가는 각각 개별적인 것들의 합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근데 이 평가 기준이 개별 요소의 합을 가지고 전체 글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총체적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총체적 평가의 비판의 관점에서 분석 평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분석 평가가 주를 이뤘었는데 분석 평가를 가지고는 좋은 글을 판단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대훈이가 쓰는 글과 황석영이 쓰는 글을 분석해봤어. 그러다 보니까 대훈이의 글이 훨씬 더 구성 요소가 명확하고 표현 양상이 좋고 형식적인 부분도 갖춰져 있고 내용적인 요소도 좋아. 근데 막상 전체 글을 보면 황석영의 글이 더 좋다는 거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음악적으로 예를 들면 이거잖아. 음악으로 비교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베토벤의 사기한 베토벤의 운명. 1번 베토벤의 운명. 두 번째는 누구로 하지? 누구로 아무튼 하동균의 노래라고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두 노래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음악적으로 볼 때 어떤 게 더 음악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게 더 음악적으로 좋을까? 비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토벤의 음악이 훨씬 더 음악적으로 뛰어날 거야. 근데 그걸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음악이 더 재밌습니까? 동방신기의 노래, 엑소의 노래. 얘 누구야? 엑소 이거 무슨 노래? 나왔잖아 그거. 이 노래랑 베토벤의 운명이랑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좋아? 들어보면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베토벤이 더 좋습니까? 제가 이상한 겁니까? 가요가 더 좋아. 그 무엇 때문에 그래? 분석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과정에 총체적인 활동이 나왔어. 그러니까 총체적인 평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최 교수의 활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은 최 교수의 활동이 궁극적인 작문 글쓰기 평가의 방식이 되는 거죠. 왜? 앞서 말한 것처럼 초인지, 상위인지가 대세로 굳혀진 과정에서 분석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오히려 더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김 교사의 관점에서는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왜? 이런 활동은 어떨 때의 기준이냐면 글쓰기 능력, 글쓰기 보편적 능력을 평가할 때는 맞지만 이 활동은 뭐를 보는 거예요? 김 교사는 글쓰기 능력을 보는 게 아니야. 누가 더 글을 잘 썼냐가 아니라 내 수업을 들은 다음에 내가 가르쳤던 지도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을 숙달했고 어떤 것이 미흡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명확하게 내가 어떤 부분을 가르쳤던 부분들을 평가 기준으로 삽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능력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를 평가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뭐야? 문제는 안 나왔지만 어떤 것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어떤 걸 삼아야 될까? 올라가 보세요. 쟁점이 있는 문제에 대해 설득적인 글을 쓸 수 있다는 목표로 수업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최 교사의 평가도구에서 보면 글의 내용 조직 표현이 있죠. 그러면 내용 조직 표현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냐 설득력이 높냐의 문제가 아니라 김 교사는 글의 내용적인 부분을 무엇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쟁점이 있는 문제를 선택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글의 유형을, 글의 표현을 무엇으로? 설득적인 글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지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왜? 교사의 지금 장문의 평가는 글쓰기 능력 평가가 아니라 내 수업에 대한 이해되시죠? 능력 향상도를 평가하기 위한. 이걸 바탕으로 평가는 무엇에 근거가 되는 겁니까? 평가는 지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 부분들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나를 보고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 이 문제를 비판하면 총체적 평가에 대한 비판성으로 첫 번째는 구체성이 결여돼. 왜? 이거는 어떠한 특정 목적을 바탕으로 작문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구체성이 결여되었다. 두 번째는 숙달 정도의 위계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숙달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쟁점과 설득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숙달 정도도 파악할 필요가 있겠지. 이해되시죠? 이게 맞고. 근데 이건 틀려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관점에서의 보완점은 분석적 평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 문제가 빠져버리고 총체적 평가라고 하는 장문 평가가 나왔다고 하면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무슨 평가로 가버리냐면 과정 평가로 가야 돼. 과정 평가. 그러니까 글쓰기 활동을 교사가 관찰해보고
각각의 활동을 설명하는 게 맞긴 한데 여기서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왜?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평가는 기본적으로 지금 동일평가상에서 보완을 하는 거지 새로운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최교사의 것들을 굳이 참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최교사의 활동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과정평가까지 가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간 거죠. 그럼 왜 과정평가를 합니까? 과정과 결과의 동시적 평가를 해야지. 포트폴리오 평가 쓰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평가의 궁극적인 끝은 포트폴리오니까. 근데 우리가 이달 보면서 포트폴리오까지 나간다면 우리 어떤 생각합니까?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과정평가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분석적 평가로 가되 평가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명확할 필요가 있어. 반말한 거 아닙니다. 넘기시면 간접평가는 앞서 말한 겁니다. 유교사의 활동이죠. 세 번째. 정답 해설볼게요. 13쪽. 지식을 평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화법 및 작문 능력과 태도에 접근하고자 한다. 간접평가는 지식이 많으면 능력과 태도가 더 낫다고 보는 관점을 이룬다. 직접평가는 태도를 직접 관찰해 평가하는 것이 그 예가 되는 거고 과제를 부여하여 말을 하거나 글을 쓰게 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간접평가보다는 직접평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해되시죠? 다른 파트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오버되네. 원래 4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냥 계획은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계획은 세울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모의고사도 원래 계획은 5시 반에 수업 끝나는 거였어요. 8시 반에 끝나요. 8시 반에. 모의고사 8시 반에 끝나는데 잡소리 하나도 없어요. 정말 수업 때. 저도 힘든데 막 다 죽어요. 여기서 막 쓰러져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볼게요. 16번이래. 서술 4번 볼게요. 심생전이네. 심생전에서 지금 매화이사의 파트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이혹의 호가 나왔는데 이게 있어요. 이혹이 나오면 제가 이번 모의고사 제가 좀 이게 뭐가 있어 이렇게 약간. 근데 8회쯤 되면 문제 다 만들었을 건데 심생전을 한번 내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심생전 냈을 때 이 말을 한번 했던 것 같아. 이혹이 나오면 저는 문학을 작품으로 보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혹이 나오면 이혹은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뭡니까? 소설, 배경론이에요. 문체, 반정이 되는 거야.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이혹은 항상 내가 쓰는 글에서 관심은 어디에 있는데? 현실 세계에 있는데, 탈사대부적 관점에 있는데 이걸 그대로 드러내지 못해요. 이걸 드러내면 마치 사문난적과 같은 인식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당대의 가치, 사대부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처럼 가상으로 내용을 만들고 이면적으로는 현실사회의 모습을 그려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조선시대 때 사대부들은 사랑을 했을까 안 했을까? 남녀간에 교제를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당연히 했겠지. 근데 사대부들은 사랑을 하면서도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 정절을 생각하고 순정을 생각하고 사랑보다는 자신에 대해 이상만 생각하면서도 처첩제가 일상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이 관점으로 보는. 그러니까 이혹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실에 대한 거에 관심이 많았어. 그렇죠? 앞서 생각나십니까? 향야리래. 고려가요 할 때 민간의 민중의 현실적 모습이 나오면 항상 무엇? 사랑. 이해되시죠? 현실의 모습과 무엇이 대립되는 겁니까? 이상의 모습이 대립되는 거예요. 이혹 소설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걸 나중에 제 수업을 들으시면 물성과 본성, 자아와 세계화의 관점으로 설명이 돼요. 이해되시죠? 이 과정에서 두 내용이 설정되는데 이혹이 중시 여기는 건 뭔데? 현실지향이 되는 거죠. 근데 현실지향을 하면 당대의 관점이 보수적으로 급격히 회귀하고 있는 관점. 실제로 문체반영 때 이혹은 벌을 받거든요. 이혹의 소설이 모두 다 불태워지고 박지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박지원은 집안이 좀 노론파고 얘는 서자였기 때문에 약간 빠져요. 양자였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있는데 아무튼 이 과정에서 중시 여기는 건 현실인데 소설 속에서는 무엇을 보일 수밖에 없어? 이상적인 부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심생전에서는 누구와? 최신녀입니까? 여자가? 이름 성을 까먹었네. 아무튼 심생은 사대부 집안이고 여인은
중인계층으로 나오잖아요. 신분이 다른 두 인물의 결합인데 이들의 결합이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비극으로 갈 수밖에 없어. 왜? 이게 둘이 결합을 하는 걸로 끝나버리면 뭐에 대한 거부가 되기 때문에 사회의 관습에 대한 거부잖아요. 사회의 관습에 대한 거부. 사회 관습이 당시에는 유교사이니까 사회 관습이 이상이니까 이거에 대한 거부가 나와버려. 사랑의 성취가 오히려 반사회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당시에. 무엇이기 때문에? 계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국에는 일시적인 만남이 있지만 결국에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이상적인 문제입니까? 현실적인 문제입니까?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상에 의해서 좌절되는 건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사랑 이야기로 자연스럽죠? 이 이야기를 사랑 이야기로 꾸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걸 꾸미면 반사대적 인식이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죽으면서 심생에게 뭘 하라고 전하는 거예요? 열공하라고 전하는 거죠. 열공하라고. 이해되시죠? 두 번째. 이걸 열공하라고 전했다고 해도 내용 자체는 누구의 이야기야? 심생의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이별이 되는 것,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당대의 이 사랑 이야기 자체가 반관습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게다가 이들이 내용이 누구야? 신분이 다른 두 집단 간의 사랑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조선시대에는 신분이 다른 두 집단 간의 사랑이 허용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뭐냐면 소박당한 여성이나 상처한 여성들 있죠. 이 여성들이 남자 하층민과 야반 도주하는 것은 용인을 해줘요. 당대의 관점에서. 그거를 제외하고는 어느 경우에도 신분이 다른 집단 간의 결합을 인정하지 않아. 이해되시죠? 물론 이거는 있어. 사대부 남성이 주인집에 계집 종을 취하는 것은 근데 그건 당연해. 마치 우리가 아침에 있을 때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닭에서 알을 낳는 것을 내가 계란을 먹는다고 해서 제가 벌을 받는 거 아니잖아. 왜? 내 건데. 내 거 닭이가 내가 먹는데 똑같은 거예요. 당대의 관점에서는. 저번에 말했지만 중세 유럽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냐면 초약권이라는 게 초약권. 그러니까 지주는 자기 집에 소작을 하고 있는 집안의 여성이 결혼을 할 때 순결을 지주에게 바치는 권한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무튼 그래도 최태성은 알려주지 않는 역사 이야기. 그런 게 있어. 그만큼 완전히 하나의 객체로 봐버리는 거예요. 물건으로, 생산성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종모법이잖아요. 종이 애를 낳으면 누구의 애야? 엄마 쪽 애로 보는 거예요. 왜? 생산력이니까. 이해되시죠? 똑같이 보면 돼요. 이 과정에서 사랑과 이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신분이 다른 집단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리는 것 자체가 이욕으로서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오늘날 북한을 찬양해도 죄를 받지만 북한의 모습을 소설로 그려도 죄를 받지 않을까? 그럴 것 같죠? 왠지 북한에 대한 모습 그리면 안 될 것 같잖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금기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걸 써버리냐면 이 얘기를 어떻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남이 한 얘기를 들었다로 써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이런 얘기를 쓴 게 아니야. 다른 사람, 내 스승이. 원래 스승이 어떤 사람이 말해줬다고 했을 때 가장 안전할까? 이미 죽은 사람이 말해야지. 그쵸? 그러니까 내가 스승한테 선생님한테 들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조교들 제가 그렇게 들어볼 것 같네. 가탁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상의 인물을 구성하고 가상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 속에 자기의 의도 속에서 가상으로 만든 다음에 내용을 전개시킨다. 이해되시죠? 그 과정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장치를 이용은 두 개란 거야. 하나는 무엇? 내용 속에서 이별의 순간 부인이 뭐를 하라고. 이 말 써도 됩니까? 이 말 써도 되죠? 열공하라고 말을 했어. 거기에다가 가탁법을 통해서 하나를 더 만들었죠. 누구에게? 선생의 이야기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뒤에다가. 붙인 상태에서 선생이 이 내용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다 그래? 열공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사랑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신분이 다른 사람도 저렇게 열렬히 사랑하면 이루어지는데 왜 너희들은 공부를 하지 않아? 너희도 이만큼 공부 열심히 해.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내 친구 중에 오락실에서 철권을 열심히 해가지고 전국 1등 한 애도 있어. 걔는 날마다 돈을 바꿔서 오락을 하면서 1등이 났는데 너는 왜 공부도 못하니? 약간 맞는 소리인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런 말을 하지? 똑같은 거잖아요. 사랑 이야기와 열공이 상관이 없어. 근데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에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죠, 필자가. 그러니까 가짜 이야기를 써버리는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열공을 하지만 사실은 얘가 원하고는 뭡니까? 사랑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어디에 기록합니까? 우리는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이야기라 여겼는데 훗날 정사라는 책을 읽어보니 딱 봐도 정사 어떻습니까? 야한 이야기잖아. 남녀 간의 애정과 관련된 이야기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실어버린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이야기가 진짜로 선생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열공이었다면, 진짜로 심생의 사랑과 이별 이야기가 열공과 관련됐다면 이걸 어디에 써야 돼? 사서 삼경에 기록해야지. 유교 경전에 기록해야 되는데 어디에 기록하는 거예요? 애정 소설집에다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 보이는 것은 열공이지만 실제로는 사랑 이야기가 주된 거라는 것을 깔아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좋은 문제인데 선생님들이 수험생으로 해서 얘기를 하나 더 써줬어. 심생전은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관습이 충돌하는 사안을 두고 남녀의 정을 살피는 일이 세상의 모습을 관찰하는 좋은 수단이라고 하여 세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면 심생전에서 이 욕은 뭐를 중시 여겼다? 사랑에 대한 현실적 이야기를 중시 여겼다라는 부분을 설명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신자의 공통된 요구가 무엇이 있으시오? 열공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학문의 정진 등이 나오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심생이 붓을 꺾어버렸네, 붓을 던져버렸네.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묵가에 나가가 벼슬이 금오랑에 이르렀다.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심생이 부인의 죽음 속에서 부인이 유언으로 남겼던 학문의 정진을 통한 출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스스로 벼슬길에 일찍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서 묵가에 응시하여 급제하여 벼슬에 이루었다. 때문에 이는 부인의 청을 받아들인 행위로 볼 수 있다. 답 아닙니다. 왜 아닐까? 조선시대 때는 유교 성리학 이외의 모든 학문은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벼슬의 출사 여부가 아니라 유학이라고 하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숭상했느냐, 따라갔느냐, 거부했느냐의 문제로만 봐야 돼. 그러니까 붓을 던졌다는 건 뭡니까? 벼슬을 나가냐 안 나냐의 문제가 아니라 관습을 거부했다. 이해되시죠? 어렵죠? 심생의 일을 적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 의의는 뭘까? 첫 번째는 작가 스스로 심생에 대한 이별, 사랑과 이별에 관심이 있었다는 의미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사회문화적 맥락으로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누가? 독자층들이 좋아했다고도 알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거기서 다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심생의 일을 적었다고 했을 때 이 적은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심생의 글을 내가 왜 이걸 들었어? 선생님이 학문의 정진을 위해서, 학문의 도야를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줬고 내가 이걸 기록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표면상으로 볼 때 마치 뭐처럼 보입니까? 학문 정진의 의지처럼 보여. 이해되시죠? 근데 실제로 이게 뭐예요? 내가 현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 두 가지 관점이 사실은 제시돼야 되는 거죠. 한 가지만 쓰면 무엇이 답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해는 되시죠? 이해만 되시면 돼. 어차피 답은 수정 안 되니까. 정말 그러면 되죠. 뒤에 한번 보시고, 제가 8회 때 심생전 했을 때는 뭘 했었냐면 작년에 소설에서의 한시 삽입 파트가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작년에 지금 올해 모의고사 때 가장 중시 여겼던 게 뭐냐면 고전 소설 파트를 딱 하나의 키워드로만 다 냈어요. 기억나십니까? 환상성이요, 환상성. 그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한시 삽입 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표현상의, 형식상의 특성이잖아요. 그럼 작년에 한시 파트라고 하는 형식상, 표현상의 내용이 나왔으면 올해 또 형식이나 표현상 내기에는
고전 소설 전공자들이 부담을 느낄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를 낼 거야? 내용상으로 낼 거야. 고전 소설의 내용은 딱 하나, 환상성. 그거를 어떨 때는 기입형으로, 개연성으로 내기도 하고, 핍진성으로 내기도 하고. 잘 맞죠? 제가 안 내놓고 냈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죠? 신물로 내기도 하고, 꿈, 예언으로 내기도 하기도 하고, 적강으로 내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8주차에 너무 그쪽으로 가니까 형식상의 특성으로 뭘 내냐면 편지글이라고 하는 서간문 삽입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심생전을 보면 이게 약간 심생전의 특징일 수도 있고 설화의 특성일 수도 있고 구조적 미흡성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만나는 이야기는 장황해. 읽어보시면 아시죠? 처음에 가다가 사대문 광통교를 지나가다가 바람이 풀려서 여인의 옷이 약간 넘어가는 순간 여종의 업어서 이렇게 가던 순간 넘어가는 순간 배국 같은 얼굴을 보는 순간 잘못되면 따라갔다가 밤에서 막 지켜보는 것만 지금 몇 장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근데 마지막에 끝난 다음에 죽는 이야기는 편지글로 끝나버리거든요. 이걸 들려주기, 보여주기와 연결시켜서 문제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문제인데 이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보시고 16조 이거는 오타네요. 전공 A형 기입형이 아니라 전공 B의 서술형 7번입니다. 그 문제가 빠졌네. 모래톱이 빠진 것 같아.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 쉬우니까. 그 문제 빠졌네. 편집하다가 잘못됐네요. 서술형 7번 같은 경우 보면 이건 정말 깜짝 놀랐어. 이거 최소한 지금 이거 문제 낸 사람 잡하잖아요, 지금. 형도, 지우, 수경이 나오면 안 되지. 얘들은 80년대 대표적인 약간 그러면 안 된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보고 껄껄껄 웃었어요. 이 문제 보고. 형도 누군지 모르면 안 되는데 아시죠? 형모 말고. 형도. 볼게요. 이 내용을 보니까 김준수의 꽃이네. 꽃의 가장 뭡니까? 본질적 존재에 대한 갈망. 이를 통한 상대와의 교섭이 가장 기본적인 주된 내용이 되는 거고 이와 관련 내용을 설명할 때 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근원적 아름다움, 항상성, 영속성, 본질성, 본성의 대표적 관점이 되는 거죠. 보고 형도의 문제로 형도의 마지막 볼게요. 나 말고도 우리들 모두에게 서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꽃이 되고 눈치 되는 건 뭡니까? 보편적인 존재에 대한 보편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너와 나의 관점은 1대1의 개념이 아니라 나 이외의 모든 것을 너로 보는 거니까. 자아의 반대는 모두 다 세계인 것처럼 나 이해는 모두 다 너로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1대1의 개념이 아닌 거죠. 사실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쉽게 설명하면 김준수의 꽃을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보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1대1의 개념이 아니라 보편적 개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지우는 꽃이 되고 의미가 되는 건 부담스러운 거니까 눈짓 정도로 가벼운 관계에 만족하는 건 아니까 이례적 관계를 노래하는 것 같아서 좋아. 얘는 좋다고 냈지만 잘못됐죠. 이거는 이례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이야기, 본질적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경이는 고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 존재하는 것들을 불러주면서 의미가 드러나는 이렇게. 그런데 시를 쓰면서 대상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표현을 하려고 애를 써도 번번이 시를 완성하면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의미에서 멀어지는 느낌 때문이야. 나는 의미에서 점점 멀어진 느낌인데 이 시는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뒤에 나오는 거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보고 작성 방법부터 볼게요. 기억의 질문도를 고려해서 지우가 부적절하게 해석한 부분을 제시해보고 타당한 해석과 근거를 드시오. 지우가 부적절한 부분을 찾을 때 교사의 내용을 보니까 뭡니까? 시어의 의미관계는 충분히 살펴보았나요? 시어와 시어 사이의 수식관계나 유의관계 등에 주목해서 꼼꼼히 읽으면 전체 의미를 타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화 중심 수업인데 대화 중심의 수업은 3번의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편성 안 해도 되죠? 3번의 대화에 한 번은 누구 대화? 내적 대화. 스스로의 대화가 나오는 거고 이 스스로의 대화를 통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반응을 결정한 다음에 누구와 대화하는가? 예? 횡적 대화. 흔히 말하는 동료 간의 대화를 하는 거죠. 이를 통해 각각이 세운 반응을 각각의 대화를 통해 서로 뭐합니까? 충돌시켜보는 거예요. 충돌을 통해 선택을 하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이 모든 내용들을 교섭할 수 있고 관망할 수 있고 조력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한 명 있는 전문가. 이거 누구랍니까? 여기서는 교사라고 설명하는 거죠. 무슨 대화? 종적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다만 이 종적 대화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 뭡니까? 제가 논문을 들었었는데 종적 대화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 학생들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반응이 잘못되었을 때 올바른 방향을 직접 제시하지 않는다. 무엇만 제시한다? 방향성과 관련된 단서만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좀 특이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만들었을 때 옛날에 이거를 저는 반응 중에 연결시키니까 항상 교사의 활동을 잘못되게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교사가 즉각적 반응을 해버리거나 혹은 교사가 방법을 알려줘 버려. 근데 이 교사는 참 좋은 교사네. 참교사. 시어의 의미관계가 충분한지 안 한지를 살펴보도록 했죠. 이해되시죠? 이걸 가지고 지우의 활동을 비교하는 거예요. 지우는 꽃이 되고 의미가 되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눈짓 정도로 가벼운 관계에 만족하는 거 아니까 이례적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비판하는 거죠. 그럼 이때 첫 번째 유의관계를 수식관계 살펴요. 수식관계. 수식관계는 눈짓이 되고 싶다 앞에 있는 무엇? 잊혀지지 않는이죠. 잊혀진다는 것은 변한다는 거고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본질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본질성. 이해되시죠? 이 본질의 개념이 무엇과 연결되는 거면 여기서는 눈짓이 아니라 이 시 전체에서의 본질은 뭐예요? 본질의 대상은 꽃이야. 꽃. 그러니까 꽃과 눈짓은 동일한 거죠. 그의 꽃이 되고 싶다,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유의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있어. 뭐냐면 동일한 근원성이지만 꽃은 존재고 눈짓은 인식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서는 유의관계지만 반의 관계도 있어. 반대관계. 그러면 인식하지 못한 행위도 있겠죠. 뭘까? 몸짓입니다. 몸짓. 이 문제를 제가 만들었다면, 제가 만들 능력이 없지만 제가 만들었다면 이건 지금 하나의 내용이기 때문에 유의관계를 보는 거지만 실제로 의미 파악을 위해서는 유의관계뿐 아니라 반의 관계까지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몸짓과 눈짓을 통해서 인식의 차이점, 꽃과 눈짓을 통해서 본질이라는 존재와 인식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게 이 문학의 기본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꽃과 눈짓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의 의미는 잊혀지지 않는 거라고 하는 이와 관련해서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몸짓에 지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행위, 의미 없는 행위와의 반대적 개념을 통해서 이때 말하고 있는 눈짓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본질적 관계. 이례적 관계가 아니라 영속적 관계임을 살펴볼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실 이 시 자체가 무의미 시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현학적인, 철학적 시거든요. 50년대 이후에 모더니즘에 대한 거부로서 이런 시들이 좀 써져요.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수경의 반응과 관련하여 니은의 질문도를 소수를 볼 것. 보조자료로 배부해준 같은 시인의 꽃을 위한 서시 읽어보셨나요? 라고 했네. 수경이는 나는 의미를 파악할수록 어려운데 이 시인은 너무 쉽게 시를 쓴 것 같아. 근데 동일한 시인이 동일한 꽃과 관련 내용을 할 때 나는 시방 위험한 짓입니다. 미지에 가마득한 어둠이 된다라고 했네. 그러니까 의미 파악, 존재 파악을 제시된 김춘수의 꽃짓은 긍정적으로 쉬운 활동으로 설정했지만 꽃을 위한 서시에서는 어려움의 부분도 나오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일관적이 쉬운 게 아니라 존재 확인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파트를 설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답안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셨으면 좋겠어. 마지막 문제입니까?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해년마다 제가 작두 타는 문제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상징이 작두를 탔어요. 동형 변형 문제라고 해도 믿을 만큼 작두 탔는데 올해의 작두는 이 문제입니다. 검정 넥타이를 했는데 이걸 제가 제 마음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작년에 제3인간형이라는 작품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따가 말하겠지만 수능 문제를 반드시 보셔야 돼. 수능은 기출만 보는 게 아니라 EBS 연계도 반드시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작년에 EBS 연계를 많이 보면서 수업을 할 때 지속적으로 중시 여겨졌던 작품이 뭐냐면 50년대의 제3인간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50년대 문학이 중요한데 우리 문학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안 나올까? 두 가지 의미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문학적 완성도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해방 이전까지는 우리 사람들이 뭐를 못 썼기 때문에 조선어를 못 썼어. 그러니까 마치 글 자체의 수준이 중학생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박안서의 수필에서도 나와.
일본어로는 자기 수준이 전문적인 수준까지 쓸 수 있지만 한글로는 초등학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장 소설류들만 나오는 거예요. 어른들의 얘기를 쓰지 못하고 아이들의 목소리만 쓰는 거예요. 대표적인 작가가 손창섭입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50년대 뭐가 일어났습니까? 50년대 한국전쟁. 한국전쟁은 세계 최초의 이데올로기적 전쟁이거든요. 전체적인 내전이 아니라 그건 정말 국가 대 국가 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간의 정면 충돌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이념성이 극대화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과정에서 우리의 문학이 현실에 휩쓸리는 과정에서 급격한 이념 문학의 시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1960년 광장이 나오기 전까지. 이해되시죠? 이 과정에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뛰어난 작가들이 몇 명 나와. 한 명만 말하면 선우휘예요. 선우휘. 근데 그거는 이념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세계에 관한 관점에서 세계 속에서 자신의 자아가 물성 속에서 본성이 얼만큼 훼손되고 회절된 본성을 얼마만큼 다시 극복해내고자 하는지에 대한 문학이 조금씩 나왔고 당대에는 그 힘이 적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거에 대한 가치가 커지는 거죠. 이게 안수길의 제3인간형이에요. 두 번째, 사회 속에서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불구가 된 흔히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당신은 이게 공식 용어니까 병신문학. 불구문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불구가 되고 병신되는 이유가 내 잘못이 아니라 사회의 폭력 때문이야. 이걸 얼마나 인간과 인간들이 극복해 나가느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네. 만도. 뭡니까? 순환이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나와. 이념성 속에서 분단된 조국의 문제 속에서 이를 이념으로 보지 않고 인간 중심에서 실향민들의 모습에 관심을 갖고 이들이 어떻게 새로운 곳에서 정착을 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지를 중시 여기는 작가가 나와요. 이호철입니다. 이호철. 이 세 작가가 수능 파트와 임용 파트에서 가장 중시 여겨졌는데 제3인간형이 작년에 특히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만든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만든 문제예요. 근데 항상 말하지만 수능과 임용은 2, 3년의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나오더라고요. 재밌는 건 올해는 제가 이 작품을 수업 때는 한 번만 다뤘지만 중시 여기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핵심을 들으신 분들은 오시면서 설명할 때 제3인간형 설명을 꼭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새 인물의 특성을 전혀 다르게 놓은 다음에 이들의 대응 양상을 쓰고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쓰고 있고 제가 왜 안 다뤘냐면 제가 사실은 이 다음 세대에 조금 중시 여겼었어. 저는 올해 김승옥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박완서도 오정희를 생각했는데 수능에 나와버리더라고. 그것 때문에 좀 중시 여겼었는데 나오니까 좋죠. 기뻤어요. 이거 나왔다고 하길래. 게다가 김광규의 힘이 아닐사라는 그림자는 이거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수능 기출 문제예요. 수능 기출 작품. 가와나를 활용해서 작품 속 인물들의 삶과 생각을 이해하고 평가하면서 자신을 성취한다고 하는 학습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을 구현하고자 한다. 작성 방법에 따라 한편으로 쓰시오라고 했네. 내용만 볼게요. 그냥 시간 없으니까. 첫 번째, 넥타이 내포 의미를 포함해보라 했네. 일단 기본적으로 김광규의 작품은 이원적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언제와? 4.19라고 하는 1960년대 시기와 18년이 지난 1979년도 이야기가 두 개가 대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동일한 주체이긴 하지만 인식이 다른 주체가 나오는 거죠. 이걸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표현상의 특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 전에는 어떻게?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서 열띤 토론을 했네. 불도 없는 것과 열띤 토론이랑 대응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들은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언가를 위해 살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불도 없는 곳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면서도 나는 사회와는 상관없이 삶을 살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자 역설이에요. 모순과 역설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 근데 보세요. 중간중 가다 보면 회비를 10,000원씩 걷고 처자식이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었네. 이거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정치와 관계없다고 사는 것과 반대죠. 근데 얘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모두 뭐라 해?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이해되시죠? 예전에는 목청껏 노래를 부른 애들이 지금은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이해되시죠? 교무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세계 속에 편입되어 버린 인물의 모습, 전문용어로, 문학용어로는 소시민의 삶이 나오는 거죠. 인식하지 못하는 삶. 젊을 때, 청춘 때는 세계에 대한 거부라고, 그러니까 나는 젊을 때는 나는 세계에 대한 거부 안 할래, 관심이 없어라고 하면서도 세계에 대한 본능적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세계에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적 삶으로 변모해버린 모습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끝났으면 이 시는 임용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보세요. 시간이 지나는 과정에 자아가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자아가 바뀌었죠. 바뀌었죠. 근데 모든 시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해요. 백석의 시의 백미는 그러나 를 통한 갈매나무가 되는 거예요. 윤동주도 녹슨 구리거울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 비로소 시가 되는 거죠. 이육사는 어떤 것들이 계속 지쳐서 쫓겨서 올라가다가 무릎조차 디딜 곳이 없는 곳에 올라갔을 때 슬프다 끝나면 안 나와. 근데 어떻게 하면 거기 순간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 이해되시죠? 여기서도 인식의 전환이 나와. 어디 나오냐면 지나간 다음에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서, 옛사랑은 과거, 피는 본성이잖아요. 이해되시죠? 본성이 흘린 곳에서 낯선 건물들이 수상하게, 낯선 건물은 현재고 물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관심이 없어. 옛사랑과 피 흘린 곳은 과거와 본성, 낯선 건물은 현재와 물성인 것까지는 괜찮은데, 왠지 보세요. 옛사랑이 피 흘린 곳과 낯선 건물이 수상하게 들었어. 그럼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긍정 이미지인 것 같아? 건물이 지금 드러나는 게 더 긍정처럼 보이는, 여기까지는. 피를 흘린다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 순간 여기서의 내용은 뭐가 나냐면 이겁니다.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어땠는데? 변했어. 과거에 내 동료들의, 내 옛사랑의 피 흘린 곳이 건물로 들어선 것처럼 변했지만 무엇은? 플라타너스는 그대로 있어. 앞서 말처럼 사대부 시조에서 자연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 영속성,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인식이. 이해되시죠? 그 순간 뭘 느끼는 겁니까? 모든 인식은 현실에 의해서 인식하지 못하다가 인식하는 순간 뭐를 느껴?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그 윤동주의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지 그거를?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느끼는 보편적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뭘 느낍니까?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때 말한 넥타이는 뭘까? 넥타이는, 저 넥타이를 맸지만, 넥타이는 뭡니까? 저 1년에 한 번 매요, 이거. 넥타이는 언제 매는 거예요? 넥타이 언제 매요? 집에서 밥 먹을 때 넥타이 매고 밥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 언제 매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 시기로 따지면 유년 시절 기성세대. 이때 넥타이는 그걸 의미하는 거죠. 다만 여기서는 단지 나이를 먹었던 기성세대 문제가 아니라 넥타이를 매면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편하지 않잖아요. 목을 죄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관습, 예절이니까, 매너니까 관습과 매너, 여기에 편입되어버린, 종속되어버린 존재를 표상한다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안수길의 제3인간형은 3명의 인간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누굽니까? 석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 조음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 미부터 나와야 돼. 미는 전쟁 전에 유복한 가정 속에서 철이 없던 여성이었으나 전쟁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성, 세계의 폭력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파악하는 인물로 나오는 거예요. 가장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고, 조우는 전쟁 전에는 가장 올곧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으나 전쟁이라고 하는 물성의 폭력 속에서 물성 친화적인 인물로 변하는 변질적 인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사실은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잖아. 예를 들면 식민지 시대가 오거나 어떤 제국주의 시대가 올랐을 때는 사람들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저항하거나 순응하거나. 근데 실제로는 하나가 더 있죠. 저항도 순응도 하지 않는 그 중간자적 인물들, 회색 인물. 이게 누굽니까 여기서는? 석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물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쟁이라고 하는 돈, 물질적 가치로 보고 본성을 뭘로 보는 겁니까?
문학에 대한 신념으로 보는 거예요. 문학에 대한 신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조우는 변질. 문학도를 꿈꿨다. 문학도였다가 어떻게? 매매상으로 바뀌잖아요. 사업가로 변모하는 모습이 변질인 거지.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자신의 가치관을 바꿔버렸으니까. 석은 문학도를 꿈꿨으나 문학가도 되지도 못하고 사업가도 되지도 못하고 무엇으로? 밥벌이를 위해서 문학교사가 되어 있는 모습. 딱 중간의 모습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순간 미희를 만나는 거예요. 미희가 어렵다고 하니까 미희에게 다방 차려준다 그런가? 뭐 가게 하나 차려준다고 했는데 미희가 뭐를 탁 선물해주고 갑니까? 검정 넥타이를 선물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검정 넥타이는 의미가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요. 답으로 볼까요? 제가 말로 할까요? 답으로 봐요. 첫 번째는 예전에 검정 넥타이를 맸을 때 미희는 그 넥타이를 싫어해요. 상당할 때 상장처럼 보인다. 우리가 그 사람 죽으면 검은 정장 입는 것처럼 어둡고 엄숙하다 싫어. 얘는 뭡니까? 발광이라고 하면 안 되지. 뭐지? 말괄량이처럼 이렇게 활발한 여인이니까. 근데 그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운의 가치를 획득하고 있는 모습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만나보니까 3년 만에 만나보니까 조운은 어때? 이미 회절한, 훼손된, 변형된, 변질된 인물이기 때문에 옛날의 모습을 위해서 예전의 예전 넥타이를 선물하는 걸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검정 넥타이의 의미가 뭡니까? 죽음이잖아, 죽음. 그러니까 예전에 좋은 너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넥타이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건 내포적인 거고, 실제로는 조음과 미를 연결시켜주는 매개물로도 볼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내포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걸 쓰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나만 쓰고 그냥 알아서 뒤쪽 다 보세요. 두 번째, 가해 화자와 나의 조은의 삶의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학습활동으로 독서 토의를 하려고 할 때 설정할 수 있는 토의 주제 한 가지를 의문문 형식으로 쓰시려 했는데 이 문제는 좀 잘못된 것 같아. 문제를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답이 너무 다양하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독서 토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답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뭘 쓸 수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독서 토의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질문을 통한 토의 활동의 활성화죠. 근데 질문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교사는 활동을 같이 하면 될까 안 될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사 역할을 향상시켜서 활성화시켜도 질문을 제시하는 것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 첫 번째는 뭐냐면 뭐를 질문할까를 볼 때, 내용상으로 볼 때 첫 번째는 배경 지식을 질문할 수 있겠죠. 배경 지식을 질문하는 거. 두 번째는 뭐를 질문할까? 텍스트 내용을 질문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텍스트와 독자 관계를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려우면 텍스트 읽기 전에 질문을 통한 독서 활동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스키마를 물어보는 거야. 책을 읽는 중간에 어떻게? 책 내용을 확인하는 걸로 물어볼 수 있겠죠. 끝난 다음에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모든 책은 무엇이기 때문에 작품 속 맥락을 파악해서 인물 간의 행위를 통해 오늘날 독자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의 인물의 행위를 담보해 보거나 구현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 안 되십니까? 한 장만 넘겨보세요. 이겁니다. 전공서 1번 문제 써 있는 거 있죠? 다음 작품에 그려진 타인의 삶을 통해, 이 타인의 삶이 뭡니까? 작품 속 인물이에요. 이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목적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작품이 있는 거라고. 문제의 답이 있잖아요, 지금. 타인의 삶을 통해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는 게 질문 내용인데,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뭐를 물어봐야 돼? 당연히 세 번째죠. 텍스트의 내용과 독자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연결시켜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거는 그 전 단계로서 조은의 삶의 태도를 평가하는 거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아직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죠. 왜? 뒤에 나와 있는 세 번째 학습 활동이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단계화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렇게 쓰면 되죠. 예를 들면 두 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조은과 가의 시적 화자의 공통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세계의 변화 속에서 자신이 추구했던 본성, 자신의 가치를 바꾸는 거잖아요. 이 바꾸는 것을 평가해야 되네?
타당한지 안 한지를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건 답이 없어. 예를 들면 이랬어도 돼. 성공을 위해 가치를 바꾸는 것이 타당한가? 이해되시죠? 사회적 성공을 위해 자신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게 뭐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정답을 주기 위해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세 번째. 학습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학습 활동을 한 가지 제시하고 그 이유를, 사실 이거는 한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좀 아니긴 한데, 이 내용은 뭡니까? 텍스트 내용 읽은 다음에 자신의 이야기로 바꿔보도록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렇게. 지연아, 너는 어렸을 때 어떠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어? 근데 그 가치가 지금의 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럼 지금 말할까? 저는 어렸을 때,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보석 반지를 모으는 거, 아톰 피규어를 모으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톰 피규어에 대한 가치를 모르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톰 피규어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다가 없다고 해서 지연이가 비판하듯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이런 것처럼 문제를 만들어 보는, 그러니까 예전의 가치로 두었던 것을 오늘날 이를 실현하고 있느냐, 유지하고 있느냐, 혹은 이를 버렸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활동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문장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방향성만 맞으면 이것들은 다 정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보면 딱 똑같아요. 어떻게? 넥타이를 통해서 텍스트의 내용적인 부분들을 파악해 보는 거고, 이를 통해서 인물들 간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텍스트 내용 확인은 뭐를 통해서? 넥타이를 통해서. 이것에서 어떻게? 작품 속에 있는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평가해 보는 거죠. 시적 화자와 조은의 삶을 평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이게 2장 넘겼을 때 제가 적중했다는 게 넥타이를 적중한 게 아니라 이게 적중한 거죠. 타인의 작품에 그려진 타인의 삶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목적을 모색해. 누가? 독자가, 학습자가. 20페이지. 이해되십니까? 그걸 보시고 정답 해석 한번 읽어보세요. 뒤에 제 거 문제의 정답 해석. 그러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끝났죠?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거 끊고 바로 그냥 10분 동안만 수업 설명 한 번만 할게요. 해도 됩니까? 네. 수고하셨고요. 10초 뒤에 할게요. 감사합니다.